회장님, 이번 일산 신도시 땅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199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사무실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훗날 수천억 원대 사기극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양건설 부사장 이상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15년간 함께 일군 박진우 회장의 오른팔이었고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의 오른쪽 관자놀이가 이유 없이 욱신거렸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15년간 함께한 동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칼을 꽂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만약 14살 소녀가 그 배신을 미리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992년의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광풍이 전국을 휩쓸었고 일산과 분당 신도시 개발 소식에 온 나라가 땅 투기 열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밤새 줄을 서는 아파트 분양 현장,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기와 배신들. 한양건설은 그 광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30년 피땀 흘려 일군 회사였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직원 3,000명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하지만 회장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회사의 돈으로 비밀리에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배신을 막아낼 사람이 겨우 14살짜리 소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야산.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이 집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점술가 김복순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으니까요. 1992년 3월 1일 3.1절 아침,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86의 나이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14살 수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였습니다.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은 소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붉게 부은 눈은 밤새 울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엄마이자 아빠이자 친구였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떠난 세상은 너무나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신비롭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축복이 될 그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수진이의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약한 목소리로 수진이를 불렀고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할머니의 손에서 자신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미래가 마치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놓지 않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보는 예지력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수진이는 계속해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조문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옆집 아저씨를 보았을 때는 3개월 후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보였고 동네 슈퍼 아줌마를 보았을 때는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척 아저씨를 보았을 때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상인 줄 알았습니다. 슬픔과 피로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상들은 더욱 선명해졌고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유산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평생 사용했던 그 신비한 능력이 이제 자신에게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수진이는 작은 기와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수진이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살던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할머니의 향기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이 집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14살 소녀가 혼자 살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줬고 가끔 할머니를 찾아왔던 단골 손님들이 수진이에게 사례금을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묘지기 아저씨가 수진이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묘소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수진이에게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온다는 대기업 회장이 20년 만에 할머니 묘소를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내일 만날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일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할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중요한 손님을 만날 때 입었던 검은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할머니와 닮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좁은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었고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기와집 앞에서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회장은 수진이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20년 전 자신을 봐주었던 김복순 할머니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앞에 회장의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는 회장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 회사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떨렸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능력을 좋은 일에 쓰라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수진이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소녀는 회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 사람이 회장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박진우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고 그 눈 속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장은 소녀에게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인지. 수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회장과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소녀는 회장에게 그 사람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소녀가 묘사하는 사람은 한양건설 부사장 이상민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동지가, 가족 같은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회장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일산 신도시 땅을 개인 명의로 사들이고 있다고.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그리고 곧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박진우 회장은 차가운 등골을 느꼈습니다. 소녀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어쩐지 사실 같았습니다. 최근 이상민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주 자리를 비우고 전화 통화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추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4살 소녀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15년간 함께한 동지를 믿어야 할까? 하지만 소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고 회장의 본능은 소녀의 말이 진실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냐고. 소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이라고.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박진우 회장은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초기에 김복순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큰 부자가 될 상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칼을 맞을 운명이라는 말. 그때는 미신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의 손녀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 이상민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다시 이곳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회장은 수진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내내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소녀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이상민을 의심해야 할까? 하지만 회장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4살 소녀와 재벌 회장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사기극을 막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하고 30년 후 두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놀라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 회장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 대저택의 침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회장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이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회장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77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8살의 젊은 박진우와 25살의 젊은 이상민이 작은 건설 현장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고 백도 없었지만 꿈만은 누구보다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나눠 마시며 밤새 꿈을 이야기하던 그 순수했던 시절.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자신을 배신할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이상민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임원회의 때 갑자기 자리를 뜬 일, 중요한 계약서 검토를 미루던 일,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혼자 무언가를 하던 일, 전화 통화를 할 때 유독 목소리를 낮추던 모습, 서류를 볼 때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모두 합쳐지니 의심스러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15년간의 신뢰를 깨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회사와 3,000명 직원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회장은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기사에게는 개인적인 일이 있다며 혼자 운전해서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회장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6시에 한양건설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30층 높이의 빌딩은 아직 대부분 어두웠고 경비원만 로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경비원에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회장실이 아닌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비상구 표시만이 녹색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복도 끝에 있는 부사장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부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함께한 동료의 방에 몰래 들어가려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 회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넓은 부사장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면에 걸린 각종 상패와 표창장, 큰 창문으로 보이는 여의도 한강 풍경. 언뜻 보기엔 평범한 임원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장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펜, 명함, 각종 문구류. 두 번째 서랍에는 회의 자료, 계약서 사본, 보고서. 모두 평범한 업무 자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임원 서랍에는 자물쇠를 채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서류는 열람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실 서랍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작은 금속 클립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릴 적 형이 가르쳐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간단한 자물쇠는 클립으로 열 수 있다고 했던 것이. 회장은 클립을 펴서 자물쇠 구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랍을 여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 업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산 신도시 토지 매매 계약서. 매수인 란에는 이상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서류, 세 번째 서류, 네 번째 서류.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상민이 지난 6개월간 일산 신도시 주변의 땅을 개인 명의로 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 중간쯤에 은행 통장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상민 명의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잔액란을 본 순간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27억 원. 이것은 회사 운영 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장이 일산 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몇 년간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이상민의 개인 계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5년간 함께한 사람이, 가족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 가짜 계약서, 조작된 장부. 이상민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기자 회견 준비 자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양건설의 부실 경영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 기자 회견 시나리오였습니다. 회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회장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30분. 기자회견까지 7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부사장실 문이 열렸고 이상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상민은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꺼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책상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간 함께한 동지였던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배신자였고 한 사람은 배신당한 자였습니다. 이상민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한,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왔고 회장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상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15년간 쌓인 원한과 질투가 그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에게 자신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월급쟁이로 살아온 것에 대한 불만, 회장만큼 일했지만 회장처럼 부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평생 2인자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좌절,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상민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돈을 훔치고 회장을 배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땅은 자신의 명의로 넘어갔고 돈도 안전하게 빼돌렸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그리고 회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명예는 지켜주겠다고. 박진우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은 이미 빼돌려졌고 기자 회견 준비도 끝났고 증거 서류도 이상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의 머릿속에 어제 만났던 14살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소녀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녀가 해결책도 알고 있지 않을까? 회장은 이상민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결정하겠다고. 기자 회견 1시간 전까지 답을 주겠다고. 이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부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 수진이가 있는 곳. 회장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여의도를 빠져나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지만 회장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14살 소녀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을까?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고 기자 회견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박진우 회장의 차가 고향의 야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자 회견까지 5시간 30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에게는 너무 벅찬 집안일이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회장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수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빨래를 내려놓고 회장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할머니가 평생 사용하던 점술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동전, 붉은 실로 묶인 패, 그리고 신비롭게 빛나는 수정구슬. 회장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대기업 회장이 14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에게는 자존심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3,00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상민의 배신, 빼돌려진 127억 원,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기자회견. 말을 하는 내내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흐느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녀의 어린 얼굴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운명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회장이 말을 마치자 수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비한 능력을 발동시켰습니다. 소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고 향 연기가 이상한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진이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한양건설 본사 앞 기자 회견장.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고 이상민이 단상에 올라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환영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난 후 벌어질 일들이 보였습니다. 주가 폭락, 투자자들의 이탈, 은행의 대출 회수, 회사의 부도, 그리고 결국 이상민이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는 장면까지.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상민이 회사를 장악한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비극적인 미래였습니다. 수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 또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의 약점이 보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들,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 그리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의 위치까지. 수진이는 눈을 떴습니다. 소녀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깊고 오래 능력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이상민의 계획에는 허점이 있다고. 그리고 그 허점을 이용하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있던 회장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간절한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보며 방법을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이 빼돌린 돈의 흐름, 그가 사용한 비밀 계좌의 위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민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상민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릴 때 사용한 허위 계약서, 원본을 아직 본사 17층 자료실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자 회견이 끝난 후 그 서류를 없앨 계획이었지만 아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서류에 이상민의 지문과 서명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이상민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 회견을 막을 수 있었고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 기자 회견까지 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 17층 자료실에서 서류를 찾아내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 회견을 막아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장에게 더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류는 17층 자료실 동쪽 벽면 세 번째 서랍장,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왼쪽에서 다섯 번째 파일 뒤에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그 서류를 찾으면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한다고. 이상민 외에 다른 지문이 묻으면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14살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소녀의 첫 번째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류를 찾은 후에는 즉시 검찰청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일반 고소장이 아니라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그리고 검사를 만날 때는 반드시 서울중앙지검 3부의 김재윤 검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김재윤 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한양건설이 관련된 소송에서 만난 적이 있는 젊고 정의로운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14살 소녀가 그 검사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이상민에게 절대 서류를 찾으러 간다는 것을 들키지 말라고. 만약 이상민이 눈치채면 즉시 서류를 없애버릴 것이고
그러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70%라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확률이라고.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30년간 키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회장은 수진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소녀는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조심하라고. 이상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만약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회장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상민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라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까지 4시간 30분. 회장은 악셀을 깊이 밟았습니다. 차는 시속 130km로 경인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회사에 도착해서 17층 자료실로 간다. 서류를 찾는다. 그리고 즉시 검찰청으로 간다. 김재웅 검사를 만나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그리고 오후 2시 전에 이상민을 체포한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4시간 30분 안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까? 오전 10시 15분. 회장의 차가 여의도 한양건설 본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했지만 회장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회장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17층에 도착했습니다. 자료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시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주위를 살피고 자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자료실에는 천장까지 닿는 서랍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서랍, 수만 개의 파일. 이 안에서 단 하나의 서류를 찾아야 했습니다. 회장은 수진이가 말한 위치로 갔습니다. 동쪽 벽면 세 번째 서랍장. 찾았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 파일. 회장은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섯 번째 파일을 빼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얇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몇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허위 계약서였습니다. 한양건설 명의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상민이 조작한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 돈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하단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민의 서명과 지문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상민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성공의 첫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이상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민의 얼굴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회장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회장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지나쳤습니다. 이상민은 잠시 회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45분. 기자회견까지 3시간 15분. 이제 검찰청으로 가야 했습니다. 과연 회장은 제 시간 안에 김재웅 검사를 만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상민의 기자 회견을 막을 수 있을까요? 14살 소녀의 예언은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승부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차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오전 11시 서초동 검찰청까지는 평소 30분 거리였지만 이 시간대 서울 교통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여의도에서 한강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꽉 막혀 있었고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댔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상민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제 시간에 검사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3시간. 그 안에 체포영장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차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회장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1992년 당시 휴대전화는 벽돌만 한 크기의 거대한 기기였고 요금도 엄청나게 비쌌지만 회장 같은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회사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사장실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고 기자들에게 연락이 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곧 처리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절대 이상민에게 자신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한양건설의 거래 은행 담당자였습니다.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다른 은행들에서 한양건설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이상민이 이미 금융권에도 손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대출을 회수하게 만들고 결국 회사를 부도로 몰아가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지점장에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상민의 계획은 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광범위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다행히 강남 쪽 도로는 상대적으로 덜 막혔습니다. 회장은 속도를 냈습니다. 신호등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차선을 재빠르게 바꾸며 최대한 빨리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서초동 검찰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전력 질주를 하니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찰청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재윤 검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예약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예약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예약 없이는 검사를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재윤 검사는 회의 중이고 오늘 하루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14살 소녀가 김재윤 검사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 검사를 만날 수조차 없다니. 회장은 필사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대신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배정받는 데만 며칠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시기자 회견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검사. 5년 전 소송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김재윤 검사였습니다. 회장은 주저하지 않고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재윤 검사를 불렀습니다. 검사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얼굴을 보자 기억이 났는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 검사는 회장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은 급한 마음에 대충 인사를 하고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김 검사는 회장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검사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과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김 검사는 회장을 앉히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상민의 배신, 빼돌려진 돈, 오늘 오후의 기자회견 계획, 그리고 결정적 증거인 이 허위 계약서. 김재윤 검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상민의 서명과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초조하게 검사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오후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1시간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검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을 받으려면 판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 당직 판사가 다른 사건으로 법정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판사를 기다리면 또 시간이 지체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니 당직 판사를 법정에서 잠시 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분 후 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김 검사는 회장과 함께 서류를 들고 판사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판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자해 보이면서도 엄격한 인상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판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오후 12시 40분,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회장의 등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검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 장을 넘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증거의 출처가 확실하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것은 아니냐고. 회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료실에서 서류를 가져온 것이 불법일까? 하지만 김 검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회사 자료실의 서류를 확인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장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상민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회장은 대답했습니다. 아마 한양건설 본사 15층 부사장실에 있을 것이라고. 김 검사는 수사팀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도 함께 갔습니다. 검찰 차량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10분, 한양건설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깜짝 놀라 수사관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김 검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민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회견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김재훈 검사는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상민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이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이상민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15년간 함께했던 동지.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 두 사람. 이상민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회장의 눈에는 안도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상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상민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장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자료실의 서류를 어떻게 찾았느냐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의 예언 덕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상민은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부사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자 회견 30분 전에 이상민은 체포되었습니다. 물론 기자 회견은 취소되었습니다. 회사는 구해졌습니다. 3,000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부사장실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5년 동지를 잃었습니다. 회사는 지켰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14살 소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수진이를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하지만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상민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14살 소녀 수진이가 회장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될지, 30년 후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될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 회장은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고 이상민의 체포 소식이 뉴스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대기업 임원의 횡령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정작 회사를 구한 진짜 영웅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장의 차는 익숙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회사는 지켜졌고 직원들의 일자리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지를 잃었다는 상실감, 그리고 그 배신이 남긴 깊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마당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녀가 혼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는 회장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미소였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잘 해결되었냐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대기업 회장이 14살 소녀에게 큰 절을 하는 모습.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었지만 회장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회장의 목숨을, 회사를, 수천 명의 직원들을 구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절을 올린 후 일어나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자신은 할머니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지만 회장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돈이든 집이든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에게는 이 작은 기와집과 할머니의 추억이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큰 집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평생 살던 이곳에서 할머니의 능력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소녀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순수하고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회장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소녀에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수진이를 돌봐주겠다고. 수진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 자신의 집 전화번호까지 적어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밤이든 낮이든 달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이는 명함을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조심하라고. 이상민은 감옥에 갔지만 앞으로도 회장님 주변에는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가 또 무언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회장은 어떤 위험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감고 잠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의 미래에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사업상의 위기, 건강상의 위기, 가족의 위기. 하지만 그때마다 회장은 이겨낼 것이라고. 그리고 30년 후 회장은 진정한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회장은 30년 후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다니. 소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후 회장과 자신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고. 회장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다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산 너머로 마지막 붉은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산을 내려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30년 후, 그때 자신은 몇 살일까? 80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40대 중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 두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다음 날부터 회장은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진이가 사는 기와집을 회사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수리하고 보수했습니다. 낡은 지붕을 고치고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너무 많으면 소녀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적당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소녀의 생일에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회장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소녀는 그 돈으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능력도 연마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수진이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처럼 운세를 봐달라고. 수진이는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봐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장과 수진이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장은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가끔 수진이를 찾아갔고 수진이는 회장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진이의 예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어떤 사업은 성공할 것이고 어떤 사업은 실패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회장은 수진이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고 회사는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양건설은 살아남았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경고해줬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1년 전부터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했고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22살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할머니의 능력과 현대적인 경영 지식을 결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수진이에게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더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대신 작은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위기 관리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진이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분석력과 직관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10년이 되었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나이가 들어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양건설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40대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향의 작은 기와집에 살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장에게 수진이는 평생의 은인이자 조언자였고 수진이에게 회장은 후원자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운명적인 만남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30년 전 수진이가 예언했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2022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2년 10월 박진우 회장은 75세가 되었습니다. 한양건설은 30년 전보다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는 3만 명이 넘었고 연 매출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은퇴를 권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회사를 맡길 사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고 작은 딸은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이상민의 배신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 회장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양건설이 참여한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중동의 한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정부가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공사비를 30% 삭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2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공사비를 깎는다는 것은 회사에 치명적이었습니다. 회장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계약을 해지하고 철수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현지 정부와 재협상을 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국제중재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회장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지친 몸을 이끌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회장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낡은 명함 하나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수진이가 받았던 그 명함. 회장은 수십 년간 그 명함을 간직해 왔습니다. 회장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수진이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30년 전 그 14살 소녀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성숙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의 위기, 임원들의 엇갈린 의견,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수진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고향으로 오라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회장은 기사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는 그 길이었습니다. 도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겼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야산 입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가파른 산길은 힘들었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30년간 보내온 돈으로 수리하고 보수한 덕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마당에서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44세가 된 수진이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깊은 눈빛.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사용하던 그 방. 30년이 지났지만 방 안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동전, 붉은 실로 묶인 패, 그리고 수정구슬. 수진이는 회장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고 향 연기가 이상한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수진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는 철수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기회라고.
회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을까? 수진이는 설명했습니다. 현지 정부가 공사비를 삭감하려는 이유는 재정 위기 때문이 아니라고. 사실은 다른 나라 건설사가 뒤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고. 그 건설사는 한양건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프로젝트를 가로채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수진이는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정부 관료가 뇌물을 받았는지, 어떤 서류가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까지. 회장은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해외 프로젝트의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다니. 하지만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수진이의 정보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장에게 조언했습니다. 국제 중재에 맡기지 말라고. 대신 직접 현지로 가서 증거를 확보하고 정부 고위층과 직접談判을 지으라고. 그러면 프로젝트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중동까지 날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해결하고 나면 회장님은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그리고 그때 자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회장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회장은 고향을 떠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수진이의 조언대로 회장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정부 고위층과 직접 만났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편 건설사의 부정을 폭로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양건설에 사과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오히려 추가 프로젝트까지 따낼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수진이에게 감사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수진이는 회장의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큰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무엇인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 후계자는 누구일까? 2022년 12월 중동 프로젝트 위기를 해결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75세, 50년 넘게 건설업에 몸담았고 한양건설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두 딸은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었고 임원들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이상민의 배신 이후 회장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회사를 맡겨야 할까? 그리고 어느 날 밤 회장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30년간 회장을 도와온 사람. 언제나 정확한 조언을 해준 사람.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직원도 아니고 경영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수진이의 이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위기를 해결해줬고 업계에서는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진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제안해 보기로. 회장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회장과 수진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이와 지난 30년을 회상했습니다. 1992년 14살 소녀가 자신을 구해줬던 그날부터 시작된 인연. 그 후 30년간 수진이는 회장의 가장 큰 조력자였습니다.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크고 작은 사업 결정을 할 때마다 수진이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이가 없었다면 한양건설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은퇴를 결심했다고, 그리고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30년을 생각했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임원들도 믿기 어렵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고. 수진이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한양건설의 부회장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2년 후 자신의 뒤를 이어 회장이 되어달라고.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은 한양건설 직원도 아니고 건설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30년간 당신이 해준 조언들이 회사를 살렸다고. 당신의 통찰력과 판단력이 어떤 경영 전문가보다 뛰어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신뢰한다고. 수진이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며 조용히 사람들을 도와온 삶이었습니다. 갑자기 대기업의 부회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3만 명 직원과 그 가족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수진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능력을 좋은 일에 쓰라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본 환영도 떠올랐습니다. 30년 후 회장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는. 수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미래를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양건설의 부회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수진이는
한양건설 본사 건물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명찰을 달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외부 인사가, 그것도 건설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회장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증명해 갔습니다. 정확한 시장 예측, 탁월한 위기 관리,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 수진이는 점차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양건설은 수진이의 리더십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건설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한양건설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만 명의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떴습니다. 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진짜 사명이라는 것을. 30년 전 14살 소녀가 한 사람을 구한 것처럼 이제는 3만 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수진이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부회장이 되면 회사를 단순히 이윤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 만들고 싶다고. 직원들의 복지, 사회 공헌, 환경 보호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다고.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돈만 아는 경영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리더를 원했다고. 수진이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 전 14살 소녀와 50대 회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동반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고향의 작은 기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가 원하시던 일을 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사진이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한양건설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 수진이를 부회장으로 영입한다고.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외부 인사가, 그것도 건설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회장이 되다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30년간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한양건설을 더 큰 기업으로 만들 사람이라고. 과연 회장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수진이는 정말로 한양건설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수진이가 한양건설 부회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첫 출근 날 수진이는 고향의 작은 기와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이곳에 돌아와 할머니를 떠올리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의도 한양건설 본사 건물 30층 높이의 빌딩 앞에 섰을 때
수진이는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의심 가득한 표정, 때로는 적대적인 시선까지. 수진이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9층 부회장실,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고급 가구,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 풍경. 하지만 수진이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첫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 남성들이었고 건설업에서 수십 년을 일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이 여자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박진우 회장이 수진이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부회장으로서 회사의 전략과 위기 관리를 총괄할 것이라고. 임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진심 어린 환영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어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건설업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수진이의 결정에 반대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회의 때 수진이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 자료를 공부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부터 영업팀, 기획팀까지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능력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통찰력과 정확한 예측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월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진행 중이던 대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약해 건물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임원은 문제를 숨기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다른 임원들도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집안을 보강한 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담당 임원은 수진이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건설 현장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결정을 내리느냐고. 이렇게 하다가는 회사가 망한다고.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회장에게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집안을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원들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집안 보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가 무너진 것입니다. 집안 문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건설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한양건설은 달랐습니다. 수진이의 결정 덕분에 사고를 예방했고 오히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부산 아파트는 집안 보강 후 안전하게 완공되었고 분양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임원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수진이를 진짜 부회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양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했고 시장에서는 한양건설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침착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자의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사가 뒤에서 조종하는 적대적 인수 시도였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호적인 투자자들을 찾아 협력을 요청했고 언론에 회사의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진이가 승리했습니다. 적대적 인수 시도는 무산되었고 주가는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진이는 완전히 입지를 굳혔습니다. 임원들은 물론 직원들도 수진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만 진짜 실력자라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부회장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양건설은 수진이의 리더십 아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직원 복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확대되었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복지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이직률이 낮아졌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주택 수리 봉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도 투자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배출 감소 등 지속 가능한 건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비용만 늘리고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양건설의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따냈고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2025년 1월 박진우 회장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차기 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5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하며 느낀 것들, 한양건설을 일구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더에게 회사를 맡기는 마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만 명의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한양건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수진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장과 수진이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 전 14살 소녀와 50대 회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 이제는 은퇴하는 회장과 새로운 회장이 되는 두 사람. 수진이는 취임사를 했습니다.
박진우 회장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한양건설을 더 나은 회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큰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직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회장과 수진이는 본사 건물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빌딩 숲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기억하냐고. 14살 소녀가 자신을 구해줬던 그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고.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회사도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회장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고. 14살 소녀를 믿어주고 30년간 지원해주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30년 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고 했던 것. 수진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한다고.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다고. 14살 소녀와 50대 회장이 이제는 은퇴하는 회장과 새로운 회장이 되었다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지만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3만 명의 직원들을, 그들의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고. 수진이는 약속했습니다. 회장님이 쌓아 올린 한양건설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도 이끌어가겠다고.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수많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고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저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양건설이 기여하겠다고.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짓는 회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능력. 그 능력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수진이가 정식으로 한양건설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업계는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외부 출신이, 그것도 여성이 대기업 회장이 되는 것은 여전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려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지난 2년간 수진이가 보여준 성과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회장이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주 고향의 작은 기와집을 찾아가 할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다음 주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양건설은 수진이의 리더십 아래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회장은 은퇴 후에도 가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수진이와 차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조언자가 아니라 친구로서, 아버지와 딸처럼, 멘토와 제자처럼 30년이라는 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1992년 14살 소녀가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소녀는 3만 명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믿음, 끈기와 인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수진이와 박진우 회장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양건설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